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작품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영화 이야기 하기 전에 글을 먼저 작업을 해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은 나중에 영화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년대 한 열 몇 살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당시에 어린이 위인전, 어린이 명작 동화, 뭐 그림 있는 소설책 같은 거 있잖아요. 레미제라블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 예전에는 뭐 어릴 때는 이제 동화 위주, 점점 크면서 이제 소설 위주, 그림 많은 소설 위주로 또 스토리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어린 왕자, 뭐 생떡지베리, 기타 뭐 소공녀, 소공자,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 우리가 흔히 어릴 때 보는 그 뭐라고 하지, 명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명작 스토리 그런 것들을 이제 전질로 아버지가 이제 사주셔가지고, 혹은 제가 이제 막 어릴 때 책을 막 그 당시에는 할부 도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많이 이제 애들 모아가지고 하고, 아니면 집집마다 돌면서 막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많이 사가지고 저도 굉장히 책을 재밌게 잘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독서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이야기 속에 푹 파묻히는 걸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좀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그냥 책 보고 뭐 그렇게 좀 지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제 그 데미안을 한번 읽었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이렇게 재미없는 거 왜 읽지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읽었는 게 실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한 30이나 한 20대 들어와서 읽어야 되는데 10대 때 보니까 영 재미없으니까, 이게 어른들이 읽는 글은 이제 좀 재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무의식 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당시 좀 재미있게 봤었나? 그때 이제 여성지에 부록으로 놓은 베로니카라는 단어가 들어간 소설이 있었어요. 베로니카, 어떤 그 성인 남자 여자 이야기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는 뭐 호기심 있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또 글을 썼던 게, 제가 초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였나 했던 타잔인가 하여튼 정글북인가 그런 거에 대한 패러디 소설을 써가지고 출간을 하려고 어디 찾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왜 동네에 보면 인쇄 출판 해가지고 써붙이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아저씨를 찾아간 거지, 사장님한테. 저기 이게 이런 걸 원고지 200자 원고지 들고 쓴 걸 들고 가지고 이거 출판을 하려고 하는데요. 돈 얼마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 든다 애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런 건 안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당시에는 뭐 개인이 출판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몰랐잖아요. 뭐 그런 거 워드 프로세서도 없었고 뭐 타자기도 굉장히 귀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꿈을 접고 출간의 꿈을 접고 이제 대학교에 쭉 들어갔어요. 이제 대학교 들어오고 그 직전에 좀 사회에서 이제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음악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헤비메탈이나 락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는 이제 제가 헤비메탈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머리가, 그때 파마를 했었어요. 이걸로 머리가 큰데 파마하니까 좀 안 어울리는데, 그때는 이제 호리호리하고 그러니까 키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별명이 마이콜이었어요. 마이콜이를 왜 만화 영화 둘리에 보면 그 얼굴 새까맣고 키 크고 삐쩍 마르고 머리 뽀글뽀글하고 그 선글라스 친 친구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마이콜인데, 누가 쟤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비슷하게 보였나 봐요. 막 지금 파마하고 호리호리하고 뭐 그런 모습이 안 떠오르는데, 지금 뭐 옛날에 사진 가끔 보면은 좀 우습기도 해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다가 대학교 때가, 그때 또 제가 89년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를 좀 늦게, 한 해인가 두 해인가 좀 늦게 좀 들어갔어요. 사회에서 막 방랑을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임수경 방북이 막 일어나고 학교가 뭐 그렇게 편안하게 뭐 책 보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래도 책은 보긴 봤죠. 학교 수업 안 들어가고 제가 펼친 책이 좀 어려운 책이었어요. 막 음악 미학? 그 음악에 대한 이제 그 뭐 편곡, 작곡 뭐 그런 서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대 그 바로크 음악이나 이제 서양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제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또 클래식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도 섭렵하고, 미학 같은 것들도 공부하고, 뭐 쇤베르크 반음계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때 아무튼 굉장히 뭐 좀 어려운 책을 많이 보고 막 혼자서 뭐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꼬덕꼬덕 하면서 계속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은 안 들어가고, 그때 제가 수업이 정상과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때 본 거는 사실 소설보다는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인문 서적하고 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봤어요. 뭐 당시에 많이 대학생들 많이 보던 유물론이라든지 변정법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
뭐 마르크스주의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당시에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대학생들이 읽어야 될 교양서적보다 훨씬 좀 지나치면서 막 같이 읽고 토론하고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또 그래 소설 중에는 이제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뭐 당연히 읽었고, 그때는 이제 그거는 거의 읽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리고 황석영의 이제 무기의 그늘 같은 책들도 좀 읽고 그렇게 하고, 아마 그리고 대학 학보사에 이제 저희 학보사에 기사 같은 것도 기고하고 막 하여튼 소책자도 쓰고, 그 당시에 뭐 좀 필력으로는 상당히 좀 뭐 아무튼 글 쓰는 축에 좀 속했습니다. 그렇게 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정산을 뒤늦게 이제 좀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좀 그 IT 업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IT 업계 쪽에서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당시에 뭐 버블 붐이 일어났잖아요. IT 쪽에.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끝나고 위기가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게 몰리고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때 영어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영어라는 게 랭귀지라는 게 하루 이틀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한 몇 년 공부를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종을 또 IT 쪽에 하기는 싫고 이제 뭐 구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번역 쪽이었어요. 번역 쪽 영어를 배웠으니까 또 글에 대한 이제 예전부터 관심도 있었고 어릴 때부터 뭐 읽고 쓰고 해왔으니까 번역, 소설 번역을 하게 됐어요. 영미 소설 번역. 예스 24나 알라딘에서 제 이름 치면 한 땡땡 치면 이제 거기 사람이 나와요. 번역 셜록 홈즈나 뭐 기타 추리 소설이나 또 일부 교양 서적하고 몇 가지 한 20권 번역했나? 아무튼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소설은 나도 쓸 수 있겠네 하면서 이제 막 소설책을 읽고 많이 또 단편 소설 같은 거 쓰게 됐었어요. 그때 봤던 좋아했던 그 소설 작가들이 이제 한강 있잖아요. 맨버커상 받으신 분. 그분의 뭐 내 여자의 열매하고 검은 사슴. 정말 검은 사슴, 단편 소설도 좋았는데 검은 사슴이라는 그거는 이제 겨울이 배경이라 굉장히 좀 약간 기분이 좀 차분하고 좀 우울하신 분들이 읽어보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실 거예요. 뭐 그게 내용이 굉장히 좀 문학적이고 좋습니다. 감수성도 있고 스토리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봤었고, 또 한강의 아버지가 한성원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전라도 장흥이 고향인데 그 갯벌이나 바닷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소설 읽어보면 갯벌이나 서해 바다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또 여행자들의 이야기, 그런 그냥 바람 바다 막 그냥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 서정적이면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최인석 그러니까 이창동 씨하고 이제 그 친구분이 한 3분 계시는데, 그분 최인석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소설을 굉장히 좀 감각적으로 어떤 몰두하면서 쓰신. 이창동 선생은 당시에 이창동 작가는 좀 사회 참여적인 약간 좀 암담한 이야기, 좀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써가지고 재미는 없었어. 사실 소설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재미는 없었는데, 최인식 선생은 이제 어떤 개인의 절망, 사회로부터 받는 개인의 절망을 굉장히 깊이 있게 밀도감 있게 이제 1인칭 시점으로 쫙 써내려간 빠져드는 그런 게 있었죠. 환상, 특히 이제 판타지적인 환상주의적인 요소가 많아가지고 뭐 그런 환상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 정도로 이제 그는 좀 했었고, 그분 소설도 좋아했고, 또 홍성원 선생이라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도 그 외국인 해밍웨이 같은 그런 이제 간결하면서 힘찬, 힘 있는, 군두더기가 없는 그런 남성적인 문체를 좀 필요하신 분들인데, 그분도 굉장히 좀 좋았어요. 소설을 개인적으로 좀 그분을 좀 존경하고 이제 지금도 간간히 책들을, 그분 책을 좀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박상용 소설은 저도 몇 개는 단편들은 좀 읽어봤는데, 장편을 읽다가 죽음에 대한 한 연구, 그거는 읽다가 너무 좀 어렵기도 하고 너무 집중력을 많이 요구해가지고 다 못 봤어요. 근데 단편들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보로헤스 같은 경우에도 좀 처음에는 읽기가 까다로웠는데 좀 읽어보니까 굉장히 좀 재미도 있고 흥미롭고, 특히 박성용 선생하고 보로헤스는 이제 약간 소설을 구도적인 관점에서 도를 구하는, 열반에 이르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소설을 썼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보로헤스는 약간 좀 장르적인 맛이 있고, 박상용 선생은 이제 불도적인 좀 향토의 굿 같은 그런 맛도 좀 있고, 그 차이가 좀 있죠, 사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문학동네 2004년인가 5년에 문학동네 최종심에 하나 올라간 게 단편 소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 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아무튼 그걸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제 뭐 하려고 해도
소설로 어떤 등단하고 신춘문예 등단 혹은 문예지를 통해 가지고 그 등단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당시에 또 연극 희곡에 대한 관심도 생겨가지고 희곡도 좀 썼었습니다. 희곡 또 이제 습작하면서 여러 가지 좀 짧은 내용들도 좀 썼었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가 좀 캐릭터를 이해하고자 뭐 이 책 희곡 작법이라는 책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희곡에 대한 작법이라도 있지만은 드라마 타이즈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작법작 중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극 위주긴 하지만 이게 TV 뭐 드라마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드라마 타이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실용적으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추어 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연극 배우로도 해보고, 그러니까 연극적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극을 하시는 분들 이런 맛으로 하는구나, 진한 맛이 있더라고요. 아마 촬영이나 드라마, 그러니까 촬영 쪽의 배우보다는 연극하시는 배우분들이 훨씬 더 그 진한 맛을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러는 또 호흡이 안 끊기고 꾸준하게 쭉 나가는 연기하는 맛이 있잖아요. 몰두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배우들과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배우인데 다른 역할로 만나니까 그게 계속 새로운 거죠. 막 가상의 어떤 판타지적인, 배우 입장에서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계속 갖추어지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재밌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영화 시나리오 대본도 쓰고, 그러니까 당시에 TV 단막, MBC 베스트 극장이나 KBS 드라마 시티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그런 대본들도 쓰고 응모도 하고 그랬지만 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영화 시나리오도 이제 좀 써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한 8년을 썼었나 안 돼가지고 막판에 이제 장편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장편 소설이 놈이라고,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하지? 아스팔트 밑에 이제 현대 아스팔트 밑에서 어떤 벌레들이 이제 이게 점점점 이제 괴상하게 이제 그 변태적으로 기형적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아스팔트 밑에서 이제 아스팔트 성분을 먹고 자라면서 몸집을 점점 불리면서 나중에는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와 가지고, 멧돼지만한 녀석들이 뚫고 올라와 가지고 차량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차량에 있는 휘발유나 뭐 등유 같은 걸 빨아먹고 급속도로 몸집을 키우면서 괴물이 되는 거죠. 괴물벌레가 되면서 이제 지네 같은 거대 벌레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혈투를 벌리는, 경찰 군대와 혈투를 벌리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그때가 이명박인가? 이명박 뭐 집회 같은 게 있었잖아요. 당시 뭐 경찰버스 막 시청에서 앞에 모여가지고 뭐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좀 이제 가지고 했었는데, 문명에 대한 뭐 반격일 수도 있고, 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뭐 진짜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가지고 딱 하나 써놓고 이제 딱 시골로 가버렸어. 이제 더 이상 글을 안 쓰겠다. 너무 지쳐가지고. 번역도 어떻게 보면 거리고, 글을 읽고, 외국 글을 읽고, 한국 글을 쓰고, 또 평소에 또 소설들을 읽어야지 글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쓰는 것도 또 거리고, 그러니까 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안 쓰시더라고요, 글이. 아무튼 뭐 1년 정도 있으면서 고양이하고 살면서 이제 많은 걸 깨달아서 이거 혼자 있어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립더라고. 그전에는 사람들이 있는 거하고 좀 싫어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싫어서 떠났는데 혼자 있어 보니까,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마트에 나가서 뭐 먹을 거 사러 온다든지 뭘 하더라도 이게 혼자 살아서 뭔가 안 되는구나. 특히 이제 맞은편에, 이게 맞은편 집에 읍내이긴 한데 약간 좀 띄엄띄엄한 읍내라, 맞은편 언덕 쪽에 어떤 아저씨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 개가 2-3마리가 있었어요. 정원을 뛰어다니면서 이제 막 약간 좀 시골집 비슷한 그런 이제 그런 거라, 개들은 이제 보통 이제 밖에 풀어놓고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키우거든요. 그래가지고 키우는데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지. 저는 글을 쓰려고 갔는데 개 짖는 소리가, 어린 조그만한 개들이 캉캉캉 짖는데 와 미치겠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하고 몇 번 싸우고 말다툼하고 그러면서, 또 옆집에도 또 시골이다 보니까 개가 한 마리 있어서, 할머니가 할머니가 키우는 개인데 그 개 할머니 친구죠. 근데 그럼에도 개가 또 캥 짖으니까 저는 또 글도 못 쓰고 그러면서 뭐 항해하러도 가고, 그쪽에 이제 좀 젊은 분이 없었을 때 항해하러 가고 그랬는데, 좀 지나가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시골의 좀 전형적인 풍경이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이 어떤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이 있을 거잖아요. 뭐 택배 일을 한다든지, 버스 기사를 한다든지,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든지, 영화 스텝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고, 제가 이제 물건을 사고 생존을 하고 그 이유가 있더라고. 그런 걸 당연한 건데,
그렇게 혼자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1년 정도 살아보다 보니까 이게 사회라는 게 사회의 기능성이 이제 좋은 거구나. 문명이 나쁜 건 아니구나. 뭐 과도한 문명은 물론 비판돼야 되지만 문명의 일반적인 범주에서 제가 이제 거기 도보로 이제 양평에서 여주까지 쭉 걸어가고 있었어요. 뭐 그 강가 따라가지고 이제 강 바로 옆에 붙은 길, 뭐 오솔길이나 아니면 뭐 그냥 뚝길인데 따라 걸어가다가 하구 쪽에서 이제 강과 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제가 길을 헷갈려가지고 못 나올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 강이 아시겠지만 강과 강이 만나면 어구가 있으면서 이게 물이 여러 군데가 생기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뭐 하여튼 신기한 동물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잘못 놓으면은 길을 못 찾으면은 밖으로 못 놓을 수가 있어요. 사방에 가다 보면 물이 막히고 여기 가다 보면 물이 막히고 이래가지고 기억력이 좀 좋아야 되는데 다시 뺑 돌아가면 너무 머니까 계속 이제 짧은 길을 찾아가다 보니까 문명하고 단절이 되는데 양피하고 여주 사이 어디쯤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어떻게 찾아가지고 탁 넣어가지고 이제 언덕을 딱 넘어오는데 딱 보니까 민가가 있더라고요. 와 진짜 반갑다. 그 옆에 버스가 물론 하루에 한 두세 대밖에 안 다니겠지만 그 민가를 딱 보고 개 짖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놓이는 거지. 나도 이제 아무런 이상 없이 살 수가 있구나. 그런 걸 느끼니까 저도 결국은 이제 하나의 사람일 수밖에 없고 뭐 사람끼리 어울려야지만이 사람을 변호하고 이러는 게 서로 살기 위해서 이제 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나도 살아야 되는데 너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 서로를 보살펴 주자라고 사회적인 협약이 문명이고 사회인데 그리고 보면서 이게 사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자.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한테 내가 불만이 있고 저 사람도 나한테 불만이 있지만 작은 상처는 주더라도 큰 상처는 주지 말고 서로 이제 어지간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게 그때 생겼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다시 서울에 와가지고 영화를 할 건지 연극을 할 건지 고민하다가 연극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영화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영화 시나리오를 쭉 쓰면서 입봉이라기보다 사실은 이제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었어요. 노리고 있었는데 이게 스텝 일을 좀 하게 됐죠. 처음에는 이제 촬영 쪽, 카메라 쪽으로 이제 취미 삼아서 좀 하게 됐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젊은 사람이 하는 게 맞고 촬영은.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파고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공부하고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 동시노금이 맞더라고요, 성격이. 또 이제 조용한 그런 환경을 좋아하니까. 또 뭐 영어도 또 했겠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외국에는 이제 외국에 이제 포럼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글도 읽어보고 뭐 어떨 때는 뭐 질문도 좀 하면서 의사소통도 하고 그러면 좀 앵간한 거는 까다로운 거는 그쪽에서 이제 뭐 하면 다 되니까 또 이제 유튜브 통해서 앵간한 정보들이 다 나오니까 영어만 좀 알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실험도 하고 그러니까 제 성격이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해오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한 2015년부터 이제 제가 단편 영화를 하나 찍고 작년에 17년에 단편 영화 2개를 찍고 그 대본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사실 다른 대본 팔려고 한 대본도 썼는데 아직 팔리지는 않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팔려고 하는 대본을 쓰면 안 되고 내가 내 작품을 발표를 하려고 하는 대본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에 와서 깊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이게 영화 좀 약간 영화 문법이나 영화 문맥하고 좀 되는 이야기를 글쓰기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영화라는 제가 이제 어차피 영화라는 그것을 위한 글쓰기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영화에서는 톤이라는 게 있죠. 톤. 그 등장인물과 그 장소,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랄지 그 어떤 다층적인 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이제 좀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장르에서는 사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을 장르물 스릴러나 이렇게 쓰면은 그런 거는 쓰기가 좀 사실 저로서도 어렵진 않아요. 그게 오히려 그런데 적응이 돼 있는데 현실 위주로 딱 쓰기는 순간에 맥락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거 약간 좀 영화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홍상수는 그 장소 로케이션 촬영하는 장소를 하나의 주인공으로 보고 그 인물과 그 장소가 어울리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빚어내는 반면에 이제 박찬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 상업영화 장르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를 그냥 분위기만 빌려오는 그 생명력보다는 그 이미지나 그런 걸 빌려오는 역할. 사실은 세트가 있으면은 이 장소에서 굳이 안 찍어도 되겠죠. 세트는 역사가 없잖아요. 이야기도 없고 그냥 그 장소만 분위기만 빌려오는 건데 현존하는 우리 길거리에서 어떤 장소라든지 얘네들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도 가지고 있고 분위기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기도 했고 우리가
그 장소를 많이 이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스토리가 깃들어 있거든. 그걸 이제 주인공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등장인물들과의 교감이라든지 교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등장인물들이 그 장소에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영화를 찍을 수가 있는데, 그런 장소에 대한 고민, 또 등장인물과 배우에 대한 고민, 또 카메라, 뭐 카메라와 또 시청자 그 관객과의 거리에 대한 고민들, 요즘에 나오는 브이로그, 페이크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경계가 과연 허물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 작품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싶은지, 사실 이런 고민들은 근래 들어가지고 제가 어떤 장르물을 써가지고 재미를 못 느끼거든요. 별로 재미도 없고 대본 억지로 쓰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도저히 원인이 뭘까라고 하다가 기존의 전통적인 드라마 트루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도 좀 하면서 제가 진짜 찍고 싶어하는 영화가 뭔지에 대한 글쓰기를 좀 하려고 요즘에 고민을 합니다. 글 쓴다는 게 하나의 표현 욕구잖아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 날 봐주시오 하는 어떤 표현 욕구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표현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서로 이제 술 마시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표현 욕구가 있는데 그걸 충족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욕구를 좀 더 많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표현 욕구 쪽에 더 몰두한 사람들, 우리는 보통 예술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글 쓰는 사람들은 뭐 문학가라든지 뭐 작가라든지 그런 호칭으로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많은 글 가지고 있죠. 어릴 때부터 뭐 글도 읽고 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뭔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많이 고민을 하면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근본적으로 저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생활인으로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그게 훨씬 강하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지금 글쓰기를 하고 있고,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이걸 영화로 구현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다른 영화 하시는 분들도, 다른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자기가 상상하는 걸 현실화할 수 있다, 발표를 할 수 있다, 또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믿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건데, 사실 글 쓰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비경제적인 활동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 쓰는 사람이 없어도 이 지구는 잘 돌아가거든요. 평온하게 버스는 굴러가고 택시도 굴러가고 음식은 배달되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로서의 삶은 모두 다 만족이 되는데, 딱 하나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의 어떤 삶이나 정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를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감상을 한다든지 영화를 감상을 한다든지 혹은 영화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욕구가 있을 텐데, 이런 욕구를 최우선시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작가들이겠죠. 작가들이고 글 쓰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또 이런 영상 시대를 맞아가지고, 특히 영상 중에서도 요즘에는 극영화도 극영화지만 브이로그, 비디오로그나 뭐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장르, 페이크 다큐나 다양한 것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또 이 글쓰기를 맞춰갈지, 웹드라마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왜냐하면 매체도 다양해지잖아요. 이제 TV 드라마가 이제 점점 시장이 적어지면서 유튜브나 뭐 다른 채널로 옮겨가고 있고, 모바일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런 환경들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요즘 사람들은 이제 어지간하면 모든 걸 다 영상으로 보려고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